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도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함께 하려면 많은 사람의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죠. 뭐 씨 뿌리고 그 농부에 일을 해서 또 유통이 되고 재료를 다듬어서 저희가 밥상에서 차리는 그 노동까지 다 하면 와, 밥 먹는 일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뭐 한 5분 10분 만에 다 또 누군가 맛있는 메뉴를 또 배달해 먹고 먹방을 즐길 때 한켠에서는 못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이 먹을 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농촌의 현실, 이걸 대중에게 꾸준하게 전하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씨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농촌사회학자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이름으로 직함으로 지금 공감을 일으키는 글, 말 이런 활동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분야가 뭔지부터 먼저 좀 저희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참 낯서. 왜 앞에 나오셨던 선생님들은 여성사회학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네. 뭐 아무래도 농촌사회학은 농촌에 많이 다니고요. 연구 현장은 그리고 만나는 분들은 농민들. 고민은 한국 농업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부터 고민했던 건데.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농촌의 쇠락과 함께 좀 쓸쓸해지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예, 뭐 농촌 사회가 워낙 어려운데 이쪽 학문이 또 흥한다라는 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해서 농촌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사실 지금 뭐 저희가 기후변화 이런 게 오고 나니까 농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네. 한편으로는. 그동안 뭐 KBS 라디오에서 꾸준히 유일하게 관심 가져주는 방송사기도 하고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해마다 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해요. 근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과정에서 지쳤잖아요. 사회적 격리해라 어째라. 그래서 농촌 생활에 대한 꿈을 많이 꾸더라고요. 전 세대에서 예전에는 이제 은퇴하고 농촌 가야지 했는데 그분들만 귀농을 생각했죠. 네, 이제는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부동산 비싸고 힘든데 내가 꼭 이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될까? 그래서 새롭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기회이기도 하고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정말. 근데 전공은 원래 뭐 하셨어요? 원래 학부 때는 문학 전공했고요. 학부 때는? 네. 그런데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어서 이제 사회학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하고 소설 못 썼다는 얘기죠. 예. 바꾸셨군요, 그러면. 네. 그리고서는 그러면 뭐 논문을 쓰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학계에 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뭐 라디오라든가 그리고 이제 글 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매체에 나가서 이 문제를 좀 대중들한테 알리는 거, 시민들께 좀 알리는 거, 그 정도가 제 소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공부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군요. 네. 여성 농민의 죽음을 또 구조적으로 규명하셨다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뭐 규명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농촌사회학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농사 지으셨던 농민이셨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그런데 덜컥 돌아가셨어요. 저 학생 때. 그 문제를 좀 해명을 끝까지 못했거든요. 왜 저분이 저렇게 갑자기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을까. 나이도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50대 초반이셨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했는데 결국 그게 우리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여성 농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거든요. 일례로 뭐 엄마는 하루 종일 밭일하고 집에 가면 휴식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을 또 하시고 생활을 하시고 하고 또 농사일이라는 게 워낙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이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고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몸이 무너지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국에 계시는 여성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좀 붙들고 싶었었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여성들이 농촌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지금 설명하신 거랑 또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청취자분들 깜짝 네. 놀라실 텐데 왜 담배도 안 피고 그 공기 좋은 곳에서 있으면서도 여성 농민들이 폐암 예, 호흡기 질환이 높은가 의아하잖아요. 의아해요. 왜냐하면 농기계가 가게 되면 그 뒤에 그 뭘 주우면서 뒷정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매연을 그대로 흡입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농기계는 경유를 씁니다. 그리고 앉아서 어떤 흙을 파는 과정들을 일이 노동의 전부니까 흙먼지를 그대로 흡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호흡기 질환, 뭐 관절 질환은 뭐 제가 부연할 관절 질환은 정말 많으시다는 네, 건.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이 결국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사회가 보듬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알려내고 싶었죠. 네. 네. 지금은 좀 그때에 비해서는 좀 달라졌나요? 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워낙 뭐 농촌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데 이렇게 그 조합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남성 중심.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나 뭐 그리고 아들은 가입하는데 평생 자기 통장을 못 가져본 할머니들도 계시거든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어떤 인권이나 어떤 의식 개선 운동뿐만 아니라 뭐 여성 농민들이 특별히 잘 걸리는 질병이 있다라면 그거는 국가가 어떤 특수 검진 제도 같은 어떤 제도적 그렇죠. 보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참 하실 일이 많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남양주에서 부모님이 토마토 재배를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예, 토마토 농사를 지으셨는데 뭐 어르신들은 도마도라고 하죠. 예전에 저도 도마도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도마도집 딸이 제 이름이었는데 도마도집 예. 딸. 네. 정말 싫었습니다. 예. 뭐 놀고 싶은데 토마토 이게 매일매일 따야 되거든요. 그 겨철 돌아오면은 쉬지 않고 따야 돼서 그리고 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 특등품 못해서 분류도 해야 되고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도 또 그게 돈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 그래서 농촌 사역한 이유도 우리 엄마가 공부 안 하면 농사 짓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너무 오랫동안 예전 기억에 남았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던 표현이에요. 예, 좋은 일이었으면 아마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으셨을 텐데 그 얘기가 오랫동안 저를 많이 발목을 잡았죠. 네. 그러면 그 지역을 떠나실 법도 한데 지금도 남양주에 살고 계시다는 거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남양주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데는 안타깝게도 예,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농업의 농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부재지주들이 땅을 사놓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는 택지 조성이 돼서 되겠지. 큰 부동산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밭의 위치조차도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제가 어떤 글로 남기면서 한 사회가 얼마나 농촌과 농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에 어떤 도시 중심, 부동산 중심으로 왔는지 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좀 워낙 소수의 목소리처럼 돼가지고요. 예. 어린 시절부터 쭉 농촌에서 보고 자라신 게 있을 거고 네. 이게 분명히 본인에게 지금 네. 영향을 주고 있는 걸 텐데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어머니 아버지 다 양쪽 친인척들 대부분이 다 농민들이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세계, 경험한 세계. 근데 결론은 많이 늘 슬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렇게 근면하고 성실하면 좀 삶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왜 더 많이 아프고 더 슬픈 일을 많이 겪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문학적 관심에서 이제 사회학적 관심으로 옮겨가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멈추고 싶지는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어 우리 이모나 숙모님들이 작년보다는 올해는 무언가가 좀 더 나아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꼭 듣고 예, 좀 생을 접으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그래요. 근면하고 성실하면 삶이 점점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네.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최근에 가시화되고 있는 뭐 식량난 지금 네. 오일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기후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식량난. 이게 또 이제 농촌하고의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작물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멸종된다는 뭐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 옛날에 왜 사과하면 대구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충주 출신이니까 사과라고 충주 많이 사과도 유명하죠. 사과를 많이 컸는데 점점점 요즘은 강원도 홍천 이런 곳이 사과 주산지가 되어가고 있죠. 점점점 북상을 하거든요. 이 뜨거운 날씨를 견디지를 못해서 뭐 바나나를 재배한다던가 그리고 한라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주도가 아니라 육지에서도 다 재배를 하거든요. 육지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점점 아열대 작물에 대한 그 수요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뭘 심어놔도 날씨가 따뜻하고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 병충해 문제를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는 먹는 우리한테는 양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지만 농민들에게는 정말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고령의 농민들은 오랫동안 자기가 사과 농사를 30-40년 지어왔는데 네. 갑자기 아열대 작물로 전작이라고 그러다 작물을 바꾸라고 하면은 저희가 수학을 되게 못하는데 갑자기 수학 공부해서 대학 가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여기시면 돼요. 안 해본 거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네요.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어떤 생존의 위기로 오고 있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과수화성병처럼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어떤 질병들이 생기는 거고 코로나19도 그 연장선에서 그렇죠. 보면은 굉장히 이 생태 위기는 우리 삶의 위기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농촌의 위기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너무 어려워진 나라 밖으로 또 넓혀본다면 지금 뭐 작물들이 상당히 그 멸종되는 게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결국 우리의 생존과 연결된 거 아닌가요? 예, 뭐 꿀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밀원작물이라고 해서 꿀벌들이 좋아하는 꽃작물들이 있어요. 뭐 아카시 꽃이라고 아카시아라고 또 아카시아라고 해서 아카시가 우리나라의 주요 그 밀원식물인데 그렇죠. 기후이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피어야 되거든요. 남도에서부터 해서 그 강원도까지 해서 그러면은 여러 번 꿀을 딸 수 있는데 지금은 날씨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피고 한꺼번에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꿀벌들도 적응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떤 새로운 병충해들이 생기고 뭐 말벌이라고 해서 말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꾸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벌이나 사라지고 벌들을 자꾸. 그러면은 뭐 벌이 죽게 되면 4년 뒤에 인류는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굉장한 위기이죠. 예. 왜 벌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벌은 우리가 먹는 식량의 거의 70% 정도를 우리가 이 꿀벌의 그 수정하는 꽃과 꽃을 옮겨다니면서 수정을 하잖아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먹는다고 해요. 우리는 인간이 뭔가 농사를 잘 지어서 먹고 산다고 하지만 이 벌이 없으면 당장 굶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정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뭐 하우스 안에 그런 뭐 벌꿀 참외 이런 게 아니라 꿀벌 수정벌 참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산림부터 해서 이 옮겨다니면서 수정 작업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무너진다라는 게 굉장히 큰 위기인 거죠. 자칫하면 정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는 거군요. 위기가 된다면.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면 정말 농업에서 너무 급격한 변화들이 지금 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인간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안에서 농업은 어떤 길을 찾아야 됩니까? 뭐 요즘 국가에서 많이 빌고 있는 건 이제 스마트팜 어떤 기술적 해결로 하자. 예를 들어서 올해 오이나 가지, 뭐 상추 가장 여름에 이렇게 흔하고 그리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였는데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뜨거운 날씨를 못 견디다 보니까 상추는 참 녹아서 워낙 좀 여름에 그런 면도 있는데 손쉽게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스마트팜 얘기를 많이 하죠. 아예 그럼 실내로 다 들어가서 완벽하게 이 날씨를 통제를 해서 해보자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스마트폰도 잘 못 만지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고령 농가들이신데 이 고령 농가가 스마트팜에 적응하기는 어렵고 그런 몇몇 어떤 청년 농업인들이 이런 기술적 해결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전체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기에는 아직은 멀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유럽의 어떤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보게 되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금만큼 계속 10년 뒤에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은 정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해놓지 않게 되면 훨씬 더 우리 후손이라고 한 것도 너무 멀고 우리 동료들 그리고 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막 우리는 뭐 어린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제 미래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우리나 걱정 일단 해야 된다는 얘기시군요. 지금 농민들 평균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80세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요 10년 안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한국의 먹거리 위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그러네요. 되는 거죠. 농민들의 평균 나이가 70. 예, 그런 네. 사람의 문제는 뭐 정치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농촌 참 귀합니다. 예. 네. 와, 이게 사실 이 농산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물가, 지금 네.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네.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하고 이제 직결되고 특히 올해 지금 추석 이제 얼마 남지 예. 않아서 장보러들 많이 나가시는데 과일값도 비싸고 모든 비싸죠. 물가가 너무 다 비싸서 이게 가격 안정을 위해서 또 뭐 수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네. 그 전에 뭐 비축되어 있는 네, 물품들이 물품을 쓰고요. 있느냐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 소비자 물가 때 보통 보면 위정자들이 이 뭐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보면 시그널을 주잖아요.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근데 농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물가에 우리도 피해자다. 왜냐하면 농자재 값이 오르죠. 농약값, 비료값. 그리고 무엇보다 유류비 상승은 농산물 생산비에 이전이 되거든요. 하우스 할 때 기름을 되게 많이 떼야 돼요. 네, 가온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농기계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그런데 농산물 값을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또 다시 농민들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농업이 어떤 시장의 논리만으로도 풀 수는 없는 부분이 있군요. 예, 그래서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산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이 될 건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네. 1965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추석이나 설날 명절 설날 때 단 한 번도 가격이 낮아졌다. 예, 내려갔다. 낮은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똑같이 나오는 기사예요. 그렇군요. 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산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싸게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럴까? 농민들이 그러죠. 우리가 소수고 목소리가 약하고 그래서 도시민들만 살리고 우리는 그러면 죽으란 뜻이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입을 많이 해서요. 시중에 많이 풀어서 마늘 농가 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봤죠, 이번에. 수입 물량이 너무 많아서. 마늘이 이제 출하될 때쯤에 이 할당관세를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수입 마늘을 대량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국내산 마늘 가격이 충분하게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거죠. 예, 근데 항상 이게 너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여서 저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태는 이렇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게 수입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군요. 그죠? 예, 근데 농민들은 워낙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이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게 고물가에 부담스러운 소비자 그리고 힘들어하는 지금 농민들 함께 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최저가격 보장제라서 왜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왜 농산물은 최저가격 보장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산업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산업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산업이고요. 경쟁력으로만 또 볼 수 없는 산업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농사짓기가 썩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날씨가 너무 극단적이고요. 그리고 국토가 좁잖아요. 일단 농지가 좁고. 그렇죠. 그나마 있는 농지도 지금 훼손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령의 이 농민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도 그리고 정부도 그리고 생산자들도 이 농업이 이 산업이 꼭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 의식 개선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수입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밀가루 값이 이렇게 올라서 빵값이 못할 수도 있겠네. 이번에 배웠잖아요. 그거 정말 안정적인 시스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학습 계기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점점 어느덧 수입이 쉬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이렇게 돼가는 게 아닌가. 쌀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0%거든요. 쌀이. 쌀 말고 쌀만 겨우 90%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는 20%면 상당한 위기입니다. 예. 엄청난 위기죠. 그렇죠. 예. 수입이 안 되면 뭐 먹는 거를 제대로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태니까요. 지난해 이제 이렇게 칼럼도 쓰시고 방송 활동하시면서
묶어서 출간한 책이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이라는 책인데 이 책 내용도 좀 잠깐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밥에 대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서요. 페이스북에 밥상 사진과 함께 항상 단상을 올리고 계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남양주 지옥분식 통신? 남양주 지옥분식 통신. 이거 그래서 무슨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에 살아서 그런 거고요. 네, 남양주는 지역이고. 예, 지옥분식은 이제 먹는 우리 애들이 참 엄마 음식은 지옥의 맛이라고. 그러니까 의외로 이 메뉴 다양성이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코로나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한다고 집에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해야 되는 저의 지옥 같은 일상.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농민들도 음식을 하는 저도 그리고 먹는 우리 애들도 썩 그렇게 행복했던 밥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먹방 쿡방은 넘쳐나지만 실제로 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때 왜 땡땡 천국이라는 분식집 아시죠? 알죠.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김밥 한 줄로 한 끼를 어렵게 해결해야 되는 분들에게 과연 천국 같은 삶일까? 이런 의문도 좀 담은 제목인데 그리고 농민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꾸 농산물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잘 해먹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이렇게 올리셨던 거군요. 사진을. 제가 요리는 잘 못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지옥이네요. 그렇죠. 천국이어야 될 곳이.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또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최근 식사를 하시면서 든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 우리 딸이 성인이거든요. 21살인데 왜 이렇게 매운 것들을 많이 먹을까? 마라탕부터 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매운 음식에 대한 유행이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는데 그럼 그냥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잘 먹어서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학자는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 특징들이 자극적인 음식이 유행일 때는 뭐냐면 뭔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먹는 걸로 막 땀 푸는 걸 빼고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통각을 정말 혀를 다 마비시킬 정도의 그런 매운 음식들의 유행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그러네요. 아파요. 저도 금요일마다 이상하게 매운 걸 먹고 싶어지는. 불닭부터 해서 그게 한 주간의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거를 좀 풀려고 하는. 그럼 먹다 보면 당연히 이제 위는 자극이 돼서 썩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닐 텐데 아니죠. 그래도 한 사회가 압력이 있으니까 먹는 거는 그런 식으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여주는 게 분명히 있군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 부모님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결국 사람 얘기이지 않습니까? 책에 담긴 글들을 이렇게 쓰시면서 작가님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음식은 어떤 거였을까요? 최근에. 음식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KBS 6시 내 고향 정말 매니아거든요. 할머니들 밥상을 좀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밥에 물을 마셔가지고 짠 반찬 한두 개 정도 놓고 이렇게 드시거든요. 한국이 비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회지만 한편으로는 고령의 여성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의 이 고령의 여성, 그 할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분들 드시는 식사를 보게 되면 너무 우리나라 선진국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네요. 돈이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고령의 여성 주민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포함해서 혼자 밥을 차려서 잘 챙겨 드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독거노인들도 너무 많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조금 아주 부드러운 정책이 개입만 되면 잘 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급식 같은 것들을 실시를 했었어요.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거 진짜 굿 아이디어네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공동이 안 되니까 좀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같이 먹는 게 함께 먹는 게 너무 즐거우시대요. 정말 많이 뭉클했었어요. 저는 뭔가 반찬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좋으신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함께 먹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혼자 먹으면 음식이 다 맛이 없잖아요. 어려운 분들하고 먹는 것도 싫어서 혼밥도 유행이긴 하지만 또 사람은 함께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정책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공동급식. 자, 지금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밥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먹을 게 지금 사실 넘쳐나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지금 청년들이나 드라마 제작한 현장에서 힘들게 바쁘게 일하시는 그 노동 현장에 보면은,
식사가 참 부실하세요, 대체적으로. 네. 결국은 다 이렇게 먹자고 하는 건데. 그러게요. 답답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밥상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지금 여성 노인들 그리고 또 뭐 청소년들. 예. 그나마 학교 안에서는 학교 급식이 그래도 거의 완벽하거든요. 예. 또 밥과 반찬 서너 가지의 디저트까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친환경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차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이제 결국에는 삼각김밥과 사발면을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우리의 중요한 그리고 청년들도 중요한 미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관심 가는 게 대학교 급식도 좀 어떤 공공의 영역으로 넣어서 잘 먹이고 잘 후원해서 우리의 미래를 좀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좀 타인의 밥상을 좀 응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너무 잘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크죠. 네,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좀 골고루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꿈꿨는데 아이고 어렵네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까? 지금 쓰신 책이 꽤 많으세요. 뭐 치킨에 대한 책도 내주셨고 여러 가지 책을 내주셨는데 다음 책을 지금 기다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음 책은 어떤 걸 좀 쓰실 계획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어린이 책, 그 치킨 관련한 어린이 책을 쓴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 한국의 음식 떡볶이 관련해서 어린이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왜 떡볶이일까요? 떡볶이가 이 여성들의 자립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 농촌에서 와서 내가 특별히 기술도 없고 그랬을 때 이 떡볶이 장사를 통해서 일가를 이루신 여성들 그리고 여고 앞에 떡볶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성들의 어떤 연대에 기반한 음식 같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나 사랑하고 또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이런 음식을 통해서 좀 사회와 그리고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금요초대석 농촌사회학자 정은전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